명성황후 공과과, 그리고 비극적 희생의 역사적 재조명, 몰락한 명문가, 총명한 여인의 탄생. 명성황후, 즉 여흥민 씨는 조선의 이름난 명문가이자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왕후를 배출한 여흥민 씨의 종가에서 태어났다. 비록 가문의 배경은 훌륭했으나 그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가세가 크게 기울고 대가 끊길 지경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민치록은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으나 벼슬이 높지 않은 한미한 처지였으며 명성황후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막내딸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녀가 권력의 핵심에 섰을 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된다. 명성황후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친 민치록을 여의고 어머니 한씨와 함께 여주에서 한양으로 올라와 양오빠 민승호의 집에서 지냈다. 이 고독하고 불안정한 성장기는 그녀의 조숙함과 강한 독립심을 키우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이미 주변에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독서를 즐겼고 한 번 읽은 책은 두세 번 만에 외울 만큼 뛰어난 기억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왕실의 간택에 참여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이었으나 이 비상한 총명함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야사를 살펴보면 당시 왕비 간택의 기준이 외모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명성황후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타인을 꿰뚫어보는 듯 비범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녀의 비상한 총명함이 외모의 약점을 압도했다는 당대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오판과 정치적 간택. 19세기 중반 조선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인해 왕권이 무너지고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있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당시 종친이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조대비와의 비밀 거래를 통해 자신의 둘째 아들인 이제를 왕위에 올리고 섭정을 시작했다. 대원군의 최대 목표는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고 외척 세력의 간섭을 영구히 차단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은 대원군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철저히 종속되었다. 그는 세도 가문의 여인을 왕비로 들여 권력을 다시 잃을까 염려했고, 따라서 정치적 야심이 없고 가난하여 외척이 될 염려가 없는 민씨 가문의 종손녀를 물색했다.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총명함을 보고도 그녀를 현명하나 고집이 세지 않고 가난하여 쉽게 통제 가능한 인물로 오판했다. 야사를 살펴보면 명성황후가 간택에 오르기 전 대원군이 직접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왕실의 권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이때 그녀가 왕비가 되면 왕실의 법도를 따를 뿐 사사로운 권위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대원군이 그녀를 안심하고 택했다는 이야기는 대원군의 선택의 배경에 정치적 오판이 깔려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1864년 16세의 나이로 명성황후는 대원군의 사가였던 운현궁에서 고종과 가래를 올리고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가 왕비가 되기 전 꿈에 인현왕후가 나타나 마땅히 나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복된 아들을 주리라고 예언했다는 야사는 이 정치적 간택에 운명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당대의 시각을 반영한다. 궁녀 이씨와 고독의 시간. 그러나 명성황후의 궁중생활은 권력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굴욕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대원군의 그림자 아래에서 왕비의 권위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남편인 고종은 자신보다 9살이나 많았던 궁녀 영보당 귀인 이씨에게 깊이 빠져 명성황후를 멀리했다. 명성황후는 궁중의 엄격한 규율과 예법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시어머니 효정왕후와 시숙모 철인왕후 등 상전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립하기 어려웠고, 감히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낼 수도 없는 냉정한 현실에 갇혀 있었다. 궁녀 이씨는 곧 고종의 아들인 원자를 낳았다. 왕비의 몸이 아닌 궁녀의 몸에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명성황후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굴욕이었다. 대원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궁녀 이씨의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 했다. 왕비로서 아들을 낳아야 할 명성황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사랑 부재, 후사 문제, 시아버지의 권력이라는 삼중의 압박을 동시에 받았다. 그녀는 극도의 무력감 속에서 사랑과 혈육으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명성황후가 더 이상 수동적인 왕비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오직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생존과 지위를 지킬 수 있다는 강한 권력 의지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원군과의 초기 권력 투쟁과 비극, 궁녀 이씨의 아들을 둘러싼 갈등은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대결의 서막을 열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총애가 자신에게로 돌아온 후에도 대원군의 섭정 체제가 지닌 내부의 모순과 취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원군이 추진한 강력한 쇄국 정책에 반발하는 제야의 유학가들을 주시했고, 고종에게 힘을 실어주어 아버지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을 선포하도록 은밀히 조력했다. 대원군이 예상했던 다루기 쉬운 규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야사를 살펴보면 명성황후가 대원군의 권세를 무너뜨린 후 고종에게 왕 노릇을 하십시오라고 직언하자 대원군이 분노하여 짐은 쇠퇴하는 조선의 왕이 될지언정 아녀자의 치마폭에 쌓여 사는 왕은 되지 않겠다고 대립했다는 야사는 두 사람의 첨예한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궁녀 이씨의 아들이 요절하면서 명성황후는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며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대원군을 실각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에 착수했다. 권력 투쟁의 와중에도 명성황후는 왕비로서의 의무인 후사를 잇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개인적인 비극의 연속이었다. 첫 유산에 이어 낳았던 아들 넷과 딸 하나 중 오직 세자 순종만이 살아남고 모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절하는 극한의 슬픔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반복된 비극은 왕비의 정신적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불안과 무속 의존의 시작, 유일하게 살아남은 세자의 건강에 대한 집착은 곧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이는 명성황후를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과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자신의 운명과 왕실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흥선대원군과의 극한 대립,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외세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국가와 왕실의 안위가 위태로워지자 명성황후는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명성황후의 이러한 무속 의존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훗날 무당 진령군을 궁궐로 끌어들이고 국고를 탕진하며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최악의 과오의 씨앗이 되었다. 명성황후의 일대기는 이처럼 타고난 비범함, 궁중에서의 극심한 고독, 그리고 반복된 비극이 얽히고 설켜 그녀를 권력지향적이고 복잡다단한 정치적 인물로 만들어가는 격변기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조선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권력 투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제2장 명성황후의 잘한 일, 대원군 섭정 종식과 고종 친정 체제 확립. 명성황후의 공적 중 가장 먼저 기록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섭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남편인 고종의 친정 체제를 확립한 정치적 수완입니다. 대원군은 왕비 간택 시 명성황후를 통제하기 쉬운 며느리로 오판했으나 그녀는 궁중의 고독과 굴욕 속에서 치밀한 정치적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고종이 성년이 되었음에도 대원군이 권력을 놓지 않자 명성황후는 고종을 대신할 수 있는 지적인 책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과 서원 철폐에 불만을 품은 유학자들과 대신들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특히 강경한 유생이었던 최익현이 1873년 올린 계유상소는 이 정치 공작의 정점이었습니다. 최익현은 임금이 19세가 되었으니 정권을 친히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원군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소가 단순히 유생개인의 용기가 아닌 명성황후와 고종의 묵시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결국 대원군은 이 상소를 빌미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고종은 영실상부한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을 물리치고 고종을 군주의 자리에 온전히 앉힌 이 사건은 명성황후의 뛰어난 정치적 결단력과 권력 지향성이 낳은 첫 번째 성공적인 공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명성황후는 개화파를 비롯한 새로운 인재들에게 정치적 희망을 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개항을 통한 근대화 정책 추진, 대원군이 강력한 쇄국 정책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명성황후와 고종은
친정체제 확립 직후부터 개화정책으로 노선을 선회했습니다. 1876년 일본이 군함 운요호를 앞세워 강압적인 태도로 조약을 요구했을 때 비록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명성황후는 이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불가피한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참고하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1881년에는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서양 문물과 근대 제도를 면밀히 살피게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성공적인 개화 사례를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왕실 주도하에 다양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군사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구식 체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명성황후는 군제를 개혁하여 신식 무기를 갖추고 일본 교관에게 훈련받는 별기군을 창설했습니다. 이는 비록 구식 군인들의 불만을 쌓아 이모군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 조선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근대적인 군사 체계를 도입하려 했던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기를 제조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기창을 설립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젊은 인재 등용과 혁신적 인사 정책. 명성황후는 대원군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개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가문 배경이나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재능과 개화 의지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여 중용했습니다. 이러한 인재 등용을 위해 명성황후는 별입시라는 특별한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별입시는 별도의 정식 절차 없이 왕의 허락만으로 수시로 입궐하여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제도를 통해 이용익, 이범진, 김가진 등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청년 인재들과 밤늦도록 정치 현안과 개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들을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대원군이 쌓아 올린 보수 세력을 견제하고 왕실 중심의 개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명성황후가 새로운 개화 정책에 대한 열망으로 밤늦도록 대신들을 불러 토론하는 과정에서 잠이 든 고종의 어깨를 툭 쳐 깨우며 전하, 잠이 올 때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라고 다그쳤다는 야사는 당시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한 명성황후의 주도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용익 같은 인물은 명성황후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무, 재무 등 핵심 부서를 맡았으며 훗날 러일 전쟁 직전까지 왕실 재산을 지키고 군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성황후가 구축한 친정 세력은 이후 구한말 격변기 동안 고종을 보필하고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는 자주적인 항일 세력의 중추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공적이 매우 높이 평가됩니다. 청, 일, 러 삼국 간섭 속 외교적 수완. 명성황후의 정치적 능력은 특히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격변기의 외교 무대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모군란 1882년 이후 조선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는 신세가 되었고 갑신정변 1884년 이후에는 일본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이의제의의 원칙에 따라 외세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조선의 주권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모군란 직후에는 청나라에 의지하여 대원군을 실각시켰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그녀는 1882년 미국과 수교하는 등 서구 열강을 끌어들이려 시도했습니다. 결정적인 외교적 수완은 청일전쟁 1894년 이후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려 하자 명성황후는 러시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친러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직접 협상하며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의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시점에서 국가 주권을 지키고 외교적 균형을 꾀하려 했던 명성황후의 가장 중요한 자주적 정치 시도였습니다. 비록 이 시도가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지만
외세의 침략 속에서 끊임없이 자주 노선을 추구하려 했던 그녀의 정치적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제3장 명성황후의 못한 일. 명성황후의 집권 기간은 밖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위협에 맞서 자주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안으로는 친정 민씨 일가의 탐욕과 전횡, 그리고 왕실의 무분별한 사치와 무속 의존으로 인해 국정문란이 극에 달했던 암흑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오들은 당시 백성들의 극심한 민심 이반을 초래했으며 이는 훗날 그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미화 논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그녀의 실책은 개인적인 판단 착오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외세의 침략에 맞설 국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친정 민씨 일가의 탐욕과 매관매직 부패의 온상. 명성황후가 흥선대원군의 섭정체제를 무너뜨리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녀의 친정인 여흥 민씨 일족은 조선의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씨 일족을 등용한 것은 정치적 필연이었을지 모르나 명성황후와 고종이 이들의 무분별한 탐욕과 전횡을 묵인하고 조장했다는 점에서 큰 과오로 지적됩니다. 1. 외척 세력의 급속한 성장과 전횡. 명성황후가 왕비에 오른 후 그녀의 양오빠였던 민승호는 급진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외척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양자로 입적된 민영익 또한 왕실의 총애를 받으며 급부상했습니다. 민씨 일족은 중앙의 요직뿐만 아니라 지방의 관찰사와 수령 자리까지 장악하며 조선 팔도를 주무르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매천 야록에 따르면 민영익은 하루에 3번이나 입궐하여 고종부부와 가까이 지냈으며 그의 집으로 돌아오면 매물을 들고 찾아온 관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민씨 일가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며 동시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이 왕실 주도의 매관매직. 민씨 일가의 부패는 단순히 외척의 탐욕에 머물지 않고 고종 부부의 묵인과 동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정문란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왕과 왕비는 매물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들이 바치는 매물의 정도를 비교하여 충성도를 가려내고 벼슬을 주거나 승진시키는 매관매직을 공공연하게 자행했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의 근간인 관료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당시 청나라 상인이 조선 관리들의 매관매직 실태를 비웃으며 조선 관리의 벼슬은 정해진 가격이 있어 매매가 가능하다고 기록했다는 야사는 이 시기 조선의 관료제가 외세에 의해 얼마나 조롱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명성황후는 권력 투쟁 속에서 자신의 영달과 마음의 평온을 위해 재물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고종 부부의 태도는 왕실이 곧 부패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조정 관리들에게 심어주었고 민씨 일족을 비롯한 모든 관리들의 기강을 순식간에 흔들었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산 관리들은 당연히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으며 이는 곧 나라 전체의 부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민승호 폭사 사건의 그림자. 민씨 일가의 악행이 얼마나 컸는지는 민승호 폭사 사건 1874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승호는 고종 11년에 자신의 집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원한을 샀던 터라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임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민씨 일가의 전횡이 왕실의 핵심 인물에게 폭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외척의 비리와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했던 것은 그녀의 가장 큰 정치적 과오로 남았습니다. 과도한 무속 의존과 국고 탕진 진령군 사태. 명성황후가 저지른 또 하나의 심각한 과오는 개인적인 불안과 슬픔을 국정문란으로 연결시킨 과도한 무속 의존입니다. 그녀의 무속 의존은 단순한 왕실의 미신이 아닌 국고 탕진과 인사의 난맥상을 초래하며 나라의 기강을 흔들었습니다. 일 불안과 슬픔이 낳은 무속 의존. 잦은 유산과 나는 족족 요절하는 자식들 총 5명의 자녀 중
4명이 요절, 그리고 흥선대원군과의 끊임없는 권력 투쟁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명성황후를 극도의 의심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난국을 헤쳐나갈 이성적인 지혜를 갖추기보다는 개인적인 안녕과 권력의 유지를 위해 무속 신앙에 의지하는 비이성적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은 무당이 바로 진령군입니다. 진령군은 자신을 중국 삼국지의 영웅관우의 딸이라 주장했으며 명성황후는 이 황당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녀를 한양으로 데려와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 진령군에게 내려진 전례 없는 군호와 국고 탕진. 진령군 사태의 심각성은 명성황후가 왕실의 권위와 국고를 무당을 위해 쏟아부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명성황후는 진령군에게 왕족이 아닌 여성에게는 전례 없던 군호를 내리고 진령군이라 칭했습니다. 이는 무당을 사실상 왕족의 반열에 올려놓는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진령군을 위해 창덕궁 인접지에 호화로운 사당을 지어주고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며 사치스러운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돌이 지나지 않은 원자를 세자로 책봉했을 때 축하 비용으로만 당시 화폐로 100만 원을 썼다는 엄청난 낭비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곧바로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전가되는 것이었으며 재정난 속에서 추진해야 할 근대화 사업 자금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특히 진령군이 주관하는 천재지변 예방 제사를 위해 명성황후가 금은보화와 희귀한 명주를 무수히 바쳤으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국민들에게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였다는 야사는 왕실의 낭비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시사합니다. 3. 무당에 의한 국정 혼란. 더 큰 문제는 무당 진령군의 국정 개입이었습니다. 진령군은 명성황후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명성황후는 그녀의 말에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대신들은 진령군의 남매나 양자가 되기를 다투었으며 이로 인해 조정은 매관매직과 인사 청탁이 성행하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대신들이 진령군에게 선생님이라고 칭하며 매물을 바쳤고 진령군이 천거하는 사람들이 벼슬을 얻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야사는 당시 조정이 무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령군 사태는 왕실의 위엄을 실추시키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과오로 지적됩니다. 자주적인 근대화를 꿈꾸던 리더가 사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속에 의존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것은 명성황후의 정치적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모군란 유발과 민심의 외면, 민씨, 정권의 몰락. 명성황후와 민씨 일가가 초래한 국정 문란의 가장 폭력적이고 비참한 결과는 이모군란 렘우쥔란 188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척의 부패가 민생의 분노와 결합하여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1. 구식 군대의 분노와 민겸호의 쌀. 명성황후와 고종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파격적으로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년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은 구식 군인들 구형, 쪼 잉내에 극심한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종 부부가 뒤늦게 호남의 국선 도착을 빌미로 겨우 한 달치 봉급을 지급했을 때 군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봉급을 빼돌린 서해청 제조 민겸호민 씨 일가는 모래와 겨가 섞인 쌀을 지급했습니다. 생계조차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부패한 민씨 정권이 쌀 대신 쓰레기를 지급하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은 민겸호를 살해하고 일본 공사에 불을 지르며 궁궐로 난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성황후의 개화 정책별기군 창설과 민씨 일가의 부패 민겸호의 탐욕과 결합하여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모군란은 민씨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낳은 민중봉기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습니다. 이 노파의 일화와 처참한 민심, 이모군란으로 궁궐이 함락되자 명성황후는 궁녀 복장으로 변장한 채 궁궐을 빠져나와 충주장원으로 피신하는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도피 과정에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한 노파가 던진 말은 당시 백성들의 시선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노파는 피난 중인 명성황후에게 중전이 음란하여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가씨가
여기까지 피난이고 고생이 구려라고 말했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이 노파의 일화는 왕실의 권력 다툼과 사치가 이미 나라를 망하게 한 원흉으로 백성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노파의 말은 명성황후의 개인적인 처신음란에 대한 비난일 뿐 아니라 외척 민씨, 일가의 부패와 왕실의 낭비가 전쟁과 국가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백성들이 확신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3. 민심 외면과 청나라의 의존. 명성황후는 이 절망의 순간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환궁 후에도 백성의 편에 서서 국정을 개혁하거나 민심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안위와 지위,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이모곤란의 진압을 위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했고, 이는 청의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는 이모곤란 이후 청나라에 휘둘리며 자주적인 개화 정책이 정체되었고, 민씨 일화 내에서도 보수적인 민영익을 총애하는 등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치적 목적 권력 유지, 국가 발전 개화의 목표를 압도하면서 빚어진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그녀의 과오가 결국 외세의 내정 간섭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명성황후의 치세는 근대 조선이 자주성을 상실해가는 비극적인 과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제4장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것. 명성황후의 생애에 대한 모든 평가, 즉 제두장의 공적과 제세장의 과오를 모두 포괄하고 넘어설 수 있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인 을미사변 1895년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분노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분노하고 기억해야 할 대상은 명성황후 개인의 실책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국가 주권 침해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한 왕비씨의 사건이 아닌 조선 독립국가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국가 테러 행위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일본 견제 노력과 암살 계획의 구체화. 일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독주와 명성황후의 외교적 대응.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국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개편하기 위해 갑오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했으며 조선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주에 맞서 명성황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한 강대국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력인 러시아 제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EJ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접촉하며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을 조선의 외교 무대로 끌어들여 외교적 균형을 꾀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칠러파의 급진적인 대두는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하려던 일본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명성황후는 더 이상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조선 침략의 최종 목표를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암살 계획. 새롭게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이 자신들의 패권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종을 폐위시키거나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 암살을 단순한 테러가 아닌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공작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조선 내부의 정치적 갈등, 즉 흥선대원군 세력의 쿠데타로 위장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우라는 대원군을 권례로 불러들이고 일본군 수비대와 일본인 낭인들을 동원하는 치밀한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낭인들은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폭력배 무사 출신 깡패들이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국가 테러 요원들이었습니다. 잔혹한 범죄, 을미사변의 실행과 비인도적 만행. 1895년 고종 32년 10월 8일 새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한 국가 폭력이 조선의 심장부인 경복궁에서 자행되었습니다. 1. 궁궐 침범과 난입. 미우라 고로의 지령을 받은 일본군 수비대 병력과
일본인 낭인 수십 명은 새벽을 틈타 경복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궁궐 수비대 일부를 매수하여 무력화시켰으며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오코루 부근의 건청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고 있던 침전이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왕궁의 최고 상징인 건청궁에 난입하여 고종을 위협하고 감금했으며 왕비인 명성황후를 찾기 위해 광란에 가까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왕궁을 외세가 무력으로 침범한 행위 그 자체로 조선의 주권이 완전히 짓밟혔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왕비 시해의 잔혹성, 일본 낭인들은 명성황후를 발견하자마자 칼로 난도질하여 무참히 시해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표출된 극도의 폭력이었습니다. 왕비의 시신을 확인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들은 시신을 궁궐 밖으로 끌고 나가 경복궁 북쪽 노건에서 석유를 뿌려 불태워 훼손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이 잔혹한 현장에 있었던 궁녀들이 훗날 전한 야사에 따르면 낭인들이 왕비의 시신을 훼손할 때 궁녀 옷으로 변장하고 숨어있던 다른 궁녀들까지 끌어내 왕비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궁녀가 함께 희생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궁궐 내에서 벌어진 비극의 참혹성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모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전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계획한 조직적인 범죄였으며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국가 테러 행위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베베르를 비롯한 외국 공사들은 이 사건의 잔혹성과 일본의 주도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3. 일본의 기만 대원군을 앞세운 위장 미우라 고로는 이 잔혹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궁궐로 앞세웠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마치 조선 내부의 정치적 다툼, 즉 대원군 세력의 친위 쿠데타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습니다. 낭인들에게 조선의 옷을 입히고 대원군을 통해 왕비가 죄를 지어 폐위되었다는 형식적 명분을 만들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낭인들의 조직적인 행동과 일본군 수비대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는 곧 일본 정부가 계획한 조직적 범죄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역사적 분노의 본질 개인의 평가를 넘어선 국가의 비극,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는 명성황후가 생전에 저지른 과오, 즉 친정민 씨의 부패나 무속 의존제세장을 모두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분노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된 주권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 을미사변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나 속국이 아닌 독립된 주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지른 침략 행위이자 테러였습니다. 외세가 한 나라의 상징인 왕궁을 무력으로 침범하여 국가 원수의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이어지는 침략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비인도적인 야만성,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잔혹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정적 제거를 넘어 조선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 자체를 말살하려 했던 악의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만행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강요된 굴욕과 주권의 유린. 일본은 범죄 직후 고종에게 명성황후를 폐위시키고 폐서인으로 강등시키는 내용의 조칙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인 군주에게까지 가장 극심한 정치적 굴욕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의 왕실과 주권을 완전히 유린하려 했던 이중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고종이 공포와 협박 속에서 억지로 내린 이 조치는 일본이 이 사건을 정당화하려 했던 뻔뻔한 기만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만과 항일 의식의 불씨. 1. 국제사회의 비난과 일본의 어설픈 대응. 일본은 이 사건을 내부 소요로 위장하려 했으나 베베르 등 당시 조선에 주재하던 서구 외교관들의 상세한 증언으로 인해 그들의 만행은 곧 국제사회에 드러났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은
사건의 주범인 미우라고로 등을 일본으로 소환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과 함께 모두 무죄로 석방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주범들을 비호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아관파천과 명성황후의 복권,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극심한 공포와 일본의 압박 속에서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일본의 압력으로 강요되었던 모든 조치들을 취소하고 명성황후를 영성이라는 시호를 받아 복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복권은 그녀의 정치적 과오와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의 폭력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궁궐을 빠져나올 때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궁녀들이 임금의 옷을 여러 겹겨 입고 궁녀의 가마에 고종을 숨겨 탈출시켰다는 야사는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굴욕 속에서 일본의 감시를 받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암, 항일, 의식의 근원, 을미의병. 을미사변은 조선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민족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일본이 단행한 단발령은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이후 조선이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투쟁의 상징적인 시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는 명성황후 개인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항일의식의 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멸망을 향한 길목에서 외세의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민족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각인시킨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제5장 미화와 논란. 명성황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명성황후의 생애는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강력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정치적 과오와 항일 순교의 이중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친정 민씨의 부패, 과도한 무속 의존 등으로 백성들의 미움을 샀던 논란의 인물이었으나 을미사변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폭력 앞에 희생되면서 그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장은 명성황후를 둘러싼 현대의 미화 논란의 본질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성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비극적 죽음이 낳은 항일의 상징. 이 을미사변의 역설적 유산. 명성황후는 생전에 민씨 일가의 전횡과 국고 탕진을 묵인하여 제세장 백성들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 모든 과오를 희석시키고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자행된 을미사변은 한 국가의 국모에 대한 야만적인 국가 테러였으며 이는 조선인들에게 강력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의도했든 안 했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자주적인 외교 노선칠러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일제에 저항한 항일 투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가 묻은 경복궁은 주권 침해의 현장이 되었고 이 사건과 일본의 단발령은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 항일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개인의 과오를 넘어선 민족적 순교의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이 대중매체의 비운의 국모 서사.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명성황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역사학계의 엄밀한 비판과는 거리가 먼 미화의 서사를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드라마, 영화, 그리고 뮤지컬 명성황후와 같은 대중매체는 그녀의 복잡한 정치적 행보와 과오를 최소화하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비운의 국모 외세의 압박과 시아버지의 섭정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고군분투하다가 잔혹하게 희생된 가련하고 비극적인 여성군주의 모습, 자주적인 근대 여성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 정책, 남편 고종을 도와 봉건적인 권위대원군에 맞섰던 진취적이고 총명한 여성 리더의 모습. 이러한 대중서사는 명성황후를 개인의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기보다 일제의 폭력에 맞선 희생양 순교자 프레임으로 기억하게 만듦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며 이것이 곧
명성황후 미화 논란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미화 논란의 본질, 학계와 대중의 시선 차이. 명성황후를 둘러싼 미화 논란은 그녀의 생전 과오와 사후의 상징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역사학계와 대중의 근본적인 시선 차이를 반영합니다. 이 학계의 비판 과오의 객관적 기록, 역사학계는 명성황후의 공적 개화, 칠러 외교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치명적인 실책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학계는 친정민 씨의 탐욕과 진영군 사태가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고 관료제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려 조선의 자각 능력을 극도로 약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모군란 당시 백성들의 시선 중전이 음란하여 난리가 났다 이 보여주듯 그녀의 통치는 민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으며 이는 스스로 국력을 약화시켜 외세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오로 평가됩니다. 이 대중의 인식 순교자, 프레임과 감정이입. 반면 대중은 명성황후의 생전 행위보다는 그녀가 겪은 비극적 결말에 더 집중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을미사변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힌 상징적인 굴욕입니다. 따라서 대중은 명성황후를 개인의 실패가 아닌 나라를 잃어가는 격변기 속에서 침략자에게 희생당한 국가적 순교자로 기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중매체의 미화는 이러한 대중의 감정이입을 충족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명성황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명성황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기억은 공과 공고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단면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그녀의 입체적인 삶과 그녀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1. 격변기의 이중적 상징. 명성황후의 삶은 곧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개화의 열망. 그녀는 대원군의 쇄국을 끝내고 서구,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려 했으며 이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 했던 조선의 진취적 의지를 상징합니다. 봉건의 잔재 동시에 그녀는 외척 세력에 의존하고 무속에 집착하며 조선 왕조의 오랜 봉건적 모순을 답습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러한 모순과 이중성을 모두 지닌 채 결국 침략자의 폭력 앞에 무너진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완벽한 국무로 미화하거나 악녀로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정치적 수완과 함께 국정문란의 책임 모두를 인정해야 합니다. 야사를 살펴보면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향사 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모임에 생전에 그녀에게 불만을 가졌던 보수적인 이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야사는 그녀의 죽음이 개인적 평가를 넘어 반일이라는 민족적 명분을 상징하게 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시대적 성찰. 명성황후를 기억하는 최종적인 교훈은 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서 그녀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치세는 조선이 국가 주권을 잃어가는 격변기의 절박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무분별한 탐욕과 무속 의존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실책이 외세의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비롯된 병리적 현상이었다는 시대적 맥락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을미사변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제내장은 명성황후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국가 주권 침해의 야만성이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를 기억하는 것은 곧 근대 조선의 자기 모순과 외부 침략의 폭력성을 동시에 기억하고 다시는 주권을 잃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를 다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성황후는 공을 통해 근대적 개화의 어려움을 배우고 과를 통해 리더십의 윤리적 책임을 깨달으며 비극적 죽음을 통해 민족적 자존과 주권 수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입체적인 역사적 거울로 인식되어야 합니다.